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이틀째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구촌이 신종 바이러스에 시달린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 우리 모두 지긋지긋한 마음인데요. 자,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사회적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바로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패. 자연과학에서는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현상.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썩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회과학에서는 이 부패를 공적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듣죠. 뇌물, 횡령.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는 각종 비리들인데요. 이 사회적 바이러스는 사라지지도 않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지만 우리가 둔감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의 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도 부정부패도 빨리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2030 세대를 대변하는 과학청년 인재,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선대위원 송민령 뇌과학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뜨거울 것 같고요.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입을 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카드를 던졌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진심이라면 환영이다. 박 기자님,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 구상을 내놨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진심이라면 환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새롭게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그 피해를 국민들, 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계속 있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고,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다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0조 원 손실보상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와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현 원내대표 4사람이 모여서 함께 논의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원 여건상 재확산 상황 등에 따라서 이제 더 늘려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 공약이 이렇게 현실화가 되면 국가 재정에 후유증 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에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특단의 조치까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게 정부가 돈 안 푼다, 쥐꼬리다, 이런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그 주요 해외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난 1년 11개월 정도 됐을 텐데, 그 기간 정도의 다른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들 또는 GDP 또는 예산 대비 지출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이슈는 현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서 집권 후에, 그러니까 5월 9일 취임하면 뭐 그날이라도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바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국민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상으로는 빨리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박 기자님 지금 네. 김종인 총괄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카드를 꺼냈고 네. 이재명 후보 민주당이 받은 거잖아요. 받았죠.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 오늘 뭐라고 했냐면 이 손실보상 100조 이거는 집권 이후의 방안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집권할 때 하는 정책이지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처 방안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걸 집권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선대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달라진 거죠. 예. 100조 원 카드, 100조 원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고 나중에 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얘기했단 말이죠. 네, 앞서서 그랬죠.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공약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100조로 바뀌는 건가? 그랬는데 이게 어제 들어보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문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입장을 냈는데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50조 원 투입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0조 원 얘기가 나온 건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것까지 보고 100조 원 얘기를 한 거다. 늘릴 수도 있다.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인 이 공약이 다르고 윤석열 공약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니까 좀 이거를 그건 아니다라고 수습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이게 이제 김종인 네. 비대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부터 100조 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네, 총선 때부터 100조 원대 규모를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양수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추가 50조고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총 예산 규모에서 다른 세출을 좀 조정을 해서 네.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을 이제 100조를 만들어서 출연을 해서라도. 출연을 해서 100조를 만들어서 이걸 투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규모 면에 있어서는 아마 실제로 세출 규모를 따져봤었던 정부에서 장관도 해봤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하고 100조를 출연해서 한다고 했다는 것은 결국 어디를 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만약에 나왔을 때 국민적 동의를 얻는다면 뭐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숫자가 100조 그럼 귀에 쏙 들어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언론을 주도할 것이다 그랬는데 네. 숫자로 벌써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니까 네. 그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지금 하는 거고. 자, 이제 또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앞으로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통합정부론을 꺼낸 것 같아요. 네. 윤 후보 입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김 위원장의 예. 이 통합정부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홀로 모든 걸 독식해야 한다는 사고를 버리고 협치 내지는 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양한 사람을 굉장히 다방면에서 골랐어야 한다. 폭넓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실제로 보면은 야당 인사라도 유능한 발탁하는 뭐 탕평, 거국내각 네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협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지켜졌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걸 없애려면 이 통합, 그러니까 같이 정부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면교사를 지금 정부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봐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민주당 의석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169석이에요. 네네, 다수당이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협치를 하고 뭔가 함께 논의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민주통합정부 좀 내걸고 가자 이런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가 포스트 메르켈 네. 슐츠 총리가 취임했는데 연정이라서 신호등. 좌우가 다 모여서 이제 색깔 당 색깔로 보니까 이제 신호등 네. 연정이다. 자, 그런 거국 내각으로 간다. 윤 후보 입장은 뭐예요? 네, 윤 후보가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네네.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선 승리 뒤에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약간 밀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국정을 담당하게 되면 네. 뭐 할 거다 이렇게 좀 마이크를 흐렸어요. 정확히 얘기도 안 했고 흐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국민 통합 정부, 그러니까 뭔가 좀 나눠 가지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는 네. 윤석열 후보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우려하던 대목인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왜 이준석 대표의 잠행이 네. 그래도 이제 대타 여부로 끝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부산 유세 때 이 윤석열 후보가 보여야 되는데 음. 이준석만 보이네 그랬는데 네. 아니 출범식 하자마자 이제
김종인 총괄만 보이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 보도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백조원 보셨죠? 네. 또 민주통합정부 보셨죠? 우리 언론이 주목하게 되고 또 처음 보게 되는 단어나 개념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들으면 기자들은 그것도 보도를 하겠지만 당사자인 후보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후보인데. 그렇습니다.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또 답변에 따라서 뭐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젠다를 던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코멘트하는 뭐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서 지금 언론들이 볼 때는 좀 김종인 위원장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후보가 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거 저 국민의힘에 빨리 컨설팅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개인 플레이가 예측된 부분인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가 받을 수 있겠지라고 김종인 선거선대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00조를 주겠다 50조를 주겠다 결국은 국민의 마음은 더 크게 자영업자를 돕겠다라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나서서 아니 100조 못 줘 50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통합정부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크게 반대할 수 없는데 제가 통합정부를 딱 던졌을 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참 진짜 이면의 색깔까지 잘 감추면서 얘기를 잘한다. 윤석열 후보는 이거 던진 이후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는 노태우 정권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네. 여소야대 국면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우리 정권 교체하면 우리 혼자만 할 거 아니야. 민주당도 같이 할 건데 민주당에서 넘어오고 싶은 사람 넘어와. 라는 사인입니다. 시그널이다. 사실상의 정계 개편 사인을 민주당 당원들, 의원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훨씬 더 큰 의미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용호 의원 데려왔잖아요. 물론 무소속이긴 했었지만 네. 더 문호를 개방 많이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통합정부는 민주당과의 어느 정도 연정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그냥 의원은 그냥 데려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네. 실제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네. 윤석열 후보가 제가 조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조금 더 똑똑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수권 정당 그리고 집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난 후에 얘기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바로 말끝을 흐린다는 것 자체는 당장 뭔가 내주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집권하기 힘들어요. 그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부르는 김대중 대통령도 유신의 잔존 세력인 김종필과 DJP 연정을 했습니다. DJP 연대를 했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유, YS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집권하기 위해서는 정말 싫어하는 정어 반대편 사람들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현실적인 선거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우리 식구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왔었던 검찰 내부에서도 무슨 윤석열 개파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자기 식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대 식구를 끌어오는 게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해봤으니까 계속해서 상대가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두고 열어두고 있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사본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김종인 어록의 행간을 꼼꼼 분석하는 이 오창석 평론가의 고품격 평론을 듣고 계십니다. 다른 데도 출연하시지만 이런 평론은 여기서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데서는 대충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자, 두 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저쪽은 너무 많이 보여서 탈일 수 있는데 이쪽은 너무 선대위에 다른 위원장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만 뛴다 이런 비판. 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 뭐 취재를 좀 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등장하냐 이게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해야 뭐 중도 표심도 움직일 거고 더 호남 지역이나 이런 확장성이 데서 있을 텐데.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지적을 했고 또 의원들이 이제 잘 안 뛰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잘 뛸 거다.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으로 간다 그러고 간다 하방한다 사퇴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봐야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말에는 메타버스, 평일에도 다 일정을 소화하고 당의 회의를 주도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오늘 체력적으로. 또 정당 혁신위원회가 새로 또 출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후보한테 너무 많은 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네. 평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바꿔서 후보만 보인다라는 말을 안 나오게 할 거냐. 이것도 민주당의 하나의 실력이고 역량이겠죠. 네. 자, 그렇다고 또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로 전법을 완전히 다르게 쓰고 있는데 완전히 다르죠. 예, 윤석열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후보를 뒤에 숨기고 앞에 전진 배치해서 이 배를 잘 이끌어갈 네. 선장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 선주는 따로 있는 거죠. 아, 선주 오너는 따로 있고. 예, 선주는 윤석열 후보고 네. 선장은 김종인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장과 선주가 이재명 후보 동일합니다.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전략은 어떤 공약을 만들었을 때 그 공약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타장 그리고 항해사 그리고 갑판장 이렇게 다 직능별로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는 태세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른 전법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다 하기 때문에 본인 말실수를 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랑 동행하고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 후보는 뭐 답변도 못하고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나섰다가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는 대답했는데 선주가 답변을 못하면 이것도 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전법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각 후보의 뚜렷한 대표 공약이 안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과 선주를 함께 네. 맡아서 이제 겸임하고 가는 민주당 네. 또는 선장 따로 선주 따로 국민의힘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겠는지 지켜봐요. 조선왕 같아요. 선박왕. 선박 사업을 하셨나 봐. 모르는 게 없는. 자, 지금 그런데 이 양쪽의 두 캠프의 이 정책이 좀 수렴하는 지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지금 모두 다 사회적 약자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뭐 청년들을 향한 행보, 그리고 뭐 경제적인 그런 행보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장애인 관련된 네. 그런 일정도 있었고, 그런 만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 발달 장애인에게 편의점 매장 관리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 여길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 현황도 보고받고 작업복을 착용하고 한 10분 정도 장애인 근무자들과 함께 뭐 일을 하는 그런 체험도 했고요. 여기서 이 장애인 박모 씨한테 얘기를 듣고 일을 배운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저도 심각하진 않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장애에 더 관용적이고 장벽 없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 이런 사회로 빨리 전환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가 어떤 정책적 결과로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예기치 않게 이 장애인 차별철퇴연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학로에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 참석을 해서 이동하던 가운데 네네. 이 연대 관계자들, 회원들이 그 앞에 있어가지고요.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정되지 않은 일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이 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고 시위를 벌였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이런 법을 좀 고쳐달라. 지금 많은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보행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동권. 네, 특히 대중교통 문제가 좀 네.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 원내대표한테 말을 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답을 하고. 네. 정상인과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이 정상인 표현에 대해서 그 지적하는 목소리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상이 아닌 비장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그 단어를 바꾸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걸 또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지적 배우고 네, 배우고 네네.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거기서 바로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네네. 이 문제 이 법안 처리 꼭 해야 된다. 라고 당부를 했고요. 이걸 보고 있던 회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준석 대표만 말한 게 아니네요. 윤 후보도 말을 많이 했네요. 네. 근데 결국은 정상인이 아닌 비장인이란 요 단어가 굉장히 뇌리에 세게 박혀 있고 네. 송석준 의원에게 전화를 하긴 했었지만 뭐 이낙연 전 의원이 김포선을 타고 바로 장관에게 전화했었던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쇼잉이었습니다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정치인에게는 그런 쇼잉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전화 한 통화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또 해당된 분들한테는 또 영향이 있고 깊은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절한 대처를 하긴 했으나 어쨌든 그 워딩의 문제가 좀 남아서 앞으로는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줄여나가리라 기대를 해보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KBS 예능에 나왔을 때 정치 화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게 정치인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 화법 없어지고 된다 안 된다를 솔직하게 얘기해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 자, 이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인데요. 모가와 호법분기점 사이에서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어 정체입니다. 6km 구간 작업 여파 받고요. 반대 남이 쪽도 호법에서 모가 쪽으로 2km 구간 교통량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남동 부근에서 서창까지 밀리고요. 반대 인천 쪽은 하객분기점에서 인천 시점 쪽으로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가신다면 서창에서 월곶 부근, 용인 부터 양지 터널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서초, 신갈부터 기흥휴게소, 그리고 동탄에서 오산 부근이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정릉터널부터 막히고요. 반대 성산 쪽은 전 구간 수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로 꼭 90일 남은 대선. 야, 90일. 석 달인데요. 네. 대선 일정에서 한 열흘씩. 열흘이 하루 같아요. 그럼 한 9밤 자면 대선이라는 얘기인데 연말연시 지나고. 크고 작은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어제도 잠깐 다뤘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노재승 씨. 네. 지금 여러 가지 발언 논란. 그런데 이제 거취 문제까지 갔어요. 지금 거취 결정 국민의힘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제 상황까지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본 거예요. 노재승 공동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물어봤더니 선대위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검토가 돼 있나 오늘 봤더니 이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노재승 위원장한테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노 위원장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진 사퇴는 없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뭔가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예. 오늘 뭐 비공개 회의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어떻게 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며칠째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게 자진 사퇴 권고를 거부했으니까 네네. 경질해야 되는데 경질하게 됐을 때 후폭풍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국민의힘에서 모셔온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 대표로 그렇죠. 또 소상공인 대표로 모셔온 건데 그런 사람을 그냥 이렇게 내친다고 하면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당내에서도 아니 이게 무슨 문제냐. 권성동 오늘 선대위 종합지원 총괄본부장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 본인이 사과했지 않냐. 공인 때 한 얘기도 아니고 사인으로 한 얘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보하는지 지켜보자. 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뒤섞이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이게 결과적으로 어제 말씀드릴 때 정치인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 네. 정상적인 교육하면 곧바로 네. 그 의무교육을 밟지 않은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버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저도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저는 좀 놀라웠던 것이 선대위 차원에서 또는 권성동 의원이 사퇴를 권고했는데 뭐 좀 안 한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 위촉이 됐다가 그날 논란이 돼서 곧바로 강제 해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네. 뭐 김소연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곧바로 날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날리면 안 된다라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청년을 배려해 준 것인가? 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 청년을 왜 그토록 보호해 주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역행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5.18과 관련된 행동, 위로하려고 하는 행동, 이용호 의원을 데려와서 호남 민심을 어루만지는 행동을 이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정말 정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지켜주느냐.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대로 둬라.
사퇴하지 마라. 이 사람이 중도를 다 갉아먹는다. 국민의힘 찍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내 주변 사람들도 노재승을 보면서 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하면 절대 못 찍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제일 무서운 건데요. 지지율 하락 효과에 기여하는 선대위원장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누구를 찍어야겠다라는 것도 투표의 동기이지만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라는 것도 강력한 투표의 동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치기 어린 행동이었다 사과합니다라는 얘기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데려가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매우 좋지 않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번 주 주말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네. 특히나 2030, 40 정도의 여론 추이가 급격히 빠진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주말을 넘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주말 내일입니다. 내일을 넘기기 어렵다. 네, 일요일 전에. 뭐 토, 일 포함해서. 자, 그런데 뭐 노재승 이제 위원장은 어제 방송에도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보다는 주로 해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4인일 때 발언한 게 문제라면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 조금 전 12시경입니다. 한 40여 분 전에 지금 YTN 보도를 보니까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과 비공개 3자 회동을 가졌고 당장 사퇴하기보다는 여론을 지켜보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 자, 주말을 이제 분기점으로 보셨으니까 한 사나흘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지금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지금 이제 이 배우자 논란이 있어요. 아까 이제 뭐 윤석열 후보도 선주가 선장 뒤에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지금 뭐 커튼 뒤에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 내조는 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우자 김건희 씨 언제 나오느냐 민주당이 계속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논란에 이수정 위원장이 국모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 네.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법적인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수정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 출연해서 아니 우리가 누구를 뽑는 거냐. 지금 대통령 뽑는 거다. 근데 왜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 통속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이 될 당사자가 하자가 있으면 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두고 볼 일이다. 진실은 밝혀진다. 지금 의혹만 가지고 너무 선입견적으로 접근하는 건 편파적인 생각이 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런 표현이 우리가 국모를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 일도 아닌데 왜 배우자 일 가지고 이렇게 또 여성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고 있냐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의미 있게 본 거는 지금 여야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조동현 교수 사생활 논란이 한 나흘 나오고 어제 오늘은 또 이제 이 배우자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고 이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느냐 하는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어제 이제 인터뷰에 임했던 이수정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발언. 우평론가님 어떤 대선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일주일 내내 남성 노재승 씨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성별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성별과 무관하게 선대위에 포함된 사람들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그 국민의 관심을 받을 만큼의 중요한 인사인가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건 성별과 무관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동현 교수의 사생활 논란도 가슴 아프고 저는 민주당이 대처를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그냥 배우자라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었고 뉴스버스란 매체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과거에 어디에서 일했는가에 대해서 배우자 김건희 씨는 나는 그걸 할 시간이 없었다. 인터뷰에서 답했죠. 이게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캠프에서도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거짓말하면은 거짓말 한 세력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겁니다. 네네. 그것이 그 매체가 그 과거에서 거기서 일했다라고 하는 매체가 거짓말로 나올 경우 그 매체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맡아도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면 김건희 씨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과거의 직업이 어땠던 거는 사실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했던 부분도 국민들이 그냥 간과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한 게 어폐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과거의 직업
직업은 말 그대로 이제 생계 수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태권도 관계 단체의 그 실명으로 네네. 90년대에 내가 봤습니다 하고 얘기한 분이 거기 근무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업소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호텔에 사주에 개인 사저 공간 같은 곳에서 초대받아 갔는데 전화로 부르니까 김 교수라고 지칭되는 분이 왔는데 이분이 그분인 것 같다. 지금 이 얘기고. 근데 지금 캠프에서 윤석열 선대위에서 나온 것은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이 두 개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답이 나왔고 유흥업소라고도 안 했고 종업원이라고도 안 했는데 왜 여기 직업적인 얘기가 개입이 되지? 그래서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네. 과거 행적에 대해서. 굳이 따지면은 다른데 아마 그 태권도 협회 관계자 안모 씨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아마 우리가 방송에 좀 얘기하기 좀 힘든 그 해당 종업에 가까운 것을 지칭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이제 팩트가 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수정 위원장의 이야기, 공모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각각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하는데 영부인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아니다. 대통령 후보만 평가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깊이 다루지 못하겠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의 해외 유입이 계속 추가되면서 지금 국내 감염은 16명 추가, 해외 유입은 6명 추가,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60명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검사 대상자는 아직 많습니다. 이틀 연속 7,000명대, 오늘도 7,100명을 넘기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말연시 비상인데 뭐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 스스로 또 방역 잘 지키고 지금 청소년 백신 접종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어쨌든 1시 반에 정부에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1시 반 기다려보죠. 방역 당국은 어쨌든 접종에 의한 이득이 부작용에 의한 문제보다 훨씬 이득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디저트송 2214님 트와이스입니다. 취얼업. 정치권도 국민들도 모두 힘냈으면 합니다. 힘내시자고요. 이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날리는 벨벨벨 이젠 나를 배려해줘 배터리 낭비하긴 싫어 자꾸만 봐 자꾸만 봐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 놀라 숨도 못 쉰대 나 때문에 힘들어 심장이 떨어지네 왜 그 말은 너무 예쁘대 자랑하는 건 아니고 평가는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저러지 마 할만하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좀 일러 내 맘 듣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Try not baby 좀 더 힘을 내 연하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태연하게 연기할래 아무렇지 않게 내가 널 좋아하는 막 모르게 Just get together and then maybe turn up I need you 안절부절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땀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 너무 심해 나보 이러다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 안 그럼 내가 더 빠질 것만 같아 답장을 못 해줬어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샤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따 연락할게 later 저러지 마 어디 가지 않아 헤어질게 너의 baby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 무려 1,000개나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커피값도 할인되니까 지갑에게도 지구에게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지요. 소리도 다르고 음을 내는 방식도 다른 많은 악기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양보와 협동을 통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악기 중에는 현악기, 관악기, 건반악기, 그리고 타악기와 같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같은 현악기 주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현악기의 줄을 활 같은 것으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것을 표현할 때 바이올린을 키다 또는 첼로를 키다처럼 키다라는 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키다가 아니고요. 켜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현악기를 연주할 때뿐만 아니라 불 종류를 일으킬 때도 키다가 아니라 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펴다를 피다로 발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책을 피다나 어깨를 피다 같은 것이 그런 예인데요. 이때도 역시 책을 펴다, 어깨를 펴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켜다나 펴다를 쓰는 대신에 키다나 피다를 쉽게 쓰는 것은 아마도 그쪽이 발음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별개의 표현들이니까요.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이후로 주말 휴일까지도 날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구름만 다소 끼는 화창한 날씨가 반복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은 온화한 이상 난동 현상을 지닌 초겨울 모습 변함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경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엷은 안개가 일부 지역에 껴있고요. 지금 연모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 충남에 이어서 대구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공교롭게도 37, 38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농도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중서부와 영남 일부 지방으로 오늘 대기가 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이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으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내일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뿌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등 1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1도를 포함해서 9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오늘까지는 높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질의는 질병청 콜센터 1339, 질병청 유튜브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접종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에서 형평성 문제까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면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일부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해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해 이재명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오늘로 대선이 꼭 90일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 청년들을 대표하는 MZ세대 과학인재들을 영입했었죠. 오늘 그중 한 분입니다. 민주당 전국민 선거대책위원 뇌과학자 송민영 박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시고요. 자, 이 선대위에서 과학인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미래지향적인 선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송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시고 지금 막 또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선대위 합류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분위기를 느끼고 계세요? 일단 선대위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일단 제 주변만 좀 보자면 일단 새롭게 좀 딱 정돈하고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파이팅이 넘치는 좀 아하.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던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시험을 해보시고, 이제 뭐 송영길 대표님이랑 뭐 이렇게 오전에 얘기를 하면 바로 네. 오후에 막 이렇게 미팅 약속이 잡혀서 막 이렇게 추진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디어가 내지면 네. 그걸 바로 검토하는 또 회의가 이루어지고. 네, 바로 타진해 봅니다. 예, 파이팅이 넘친다. 일단 활기차 보여서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과학자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많은 분이 혼란을 겪으세요. 맞아요. 요즘 상황들을 보면 꼭 이런 거 물어봐요. 민주당 선대위에 영입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부터 그 뇌과학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좋게 쓰이면 좋게 쓰이지만 악용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악용을 막고 잘 쓰이게 하는 데 네네.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네네. 뇌과학을 알리는 활동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브로드캐스팅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악용되고 또 선용되는지를 잘 알아야 네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용, 악용, 이해, 오해를 보는 부분을 과학기술과 사회 STS라고 불러요. 네네. 근데 이 STS라는 부분이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이 되고, 그렇죠. 또 제가 대학원생 정책, 이공계 대학원생 정책에도 좀 국가과학기술 자문위회 활동을 하면서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책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을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악용될 수도 있고 선용될 수도 네. 있는데 좋게 쓰이기 위한 정책에 네. 참여하고 개입하고 싶으시다. 네. 정책 관심으로 참여했다. 네. 근데 지금 정책보단 정치가 더 시끄럽죠.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네. 자, 선대위에 합류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닐 땐 아니라고 말하겠다. 네. 자, 노에 대한 포부를 말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좀 직언할 부분들 눈에 띄십니까? 그 왜 모임 같은 데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하는 것 없으면서 말만 못하는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막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없고 이제 대신에 민주당 의원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네네. 되게 열심히 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해도 될까? 이거 말해도 다 들어주시고 네. 듣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물어보시죠. 이거 어떠냐? 저렇게 표현하면 어떠냐? 이렇게.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네. 개선 방안에 대한 또 의견을 네. 개진하기도 하고 네. 앞으로 좀 직원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초보자 때 하는 실수는 이제 용서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때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던지셔가지고 네. 예, 그들을 좀 깨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송 의원님 지금 뭐 굉장히 젊으십니다. 2030 세대신데 이 최대 화두가 2030 세대가 지금 공정 그리고 부동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뇌과학 전문가로 과학기술 정책에 영향을 주시겠지만 네. 또 이 청년 세대의 대표로 들어간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이 공정과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그 전문가가 아닌 제가 개인 의견을 막 말하는 거는 네네. 그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 부동산 부분은 먼저 일단 공급을 굉장히 대량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시장 조정을 통해서 일단 가격을 내리고 가격을 내리더라도 집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자기 주택을 구입할 때는 네. 대출과 세금 혜택을 줘서 그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좀 여전히 부담스럽잖아요. 목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청년 주택 같은 걸 통해서 선택의 여지를 넓혀서 이제 양질의 좋은 저택을 집을 막 다량으로 공급해서 염가에 살 수 있게 함으로써 돈 모으는 걸 좀 도와주겠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시장 논리상 가격은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또 청년 특화된 주택들을 많이 네. 내겠다. 바로 엊그제 이제 청년 주택 문제 예.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런 네.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의외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비과학적인 본인의 의견보다는 네. 후보의 입장을 간단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에 과학 인재를 모은 이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조동현 위원장 사태가 네. 있었고 네. 그다음에 4명의 2030 인재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다 IT, 네. AI, 맞습니다. 뇌과학 이러시더라고요. 네. 과학 인재를 주로 특별히 모은 이유가 있겠죠? 그 제가 국가보도의 날이라고 이제 네. 90년대 초중반을 그러니까 IMF 전의 상황을 다룬 영화를 봤는데 유아인 씨가 나온 예, 거죠. 예, 김혜수 씨.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다가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네네. 우리 세대는 지금 일자리 구하는 게 되게 힘든데 네. 그 돈을 막 나눠주면서 딴 회사 가지 말고 우리 회사 오세요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부족해지고 일자리가 너무 적고 힘들어진 게 네. 이제 저성장 때문이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늘어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성장하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과학기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미래에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공정 분배 강조할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첫 번째로는 성장을 강조하기도 해서 네. 성장 동력은 과학기술에 있다. 네. 그 두 가지 다를 보셔야 될 거예요. 분배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파일을 일단 키워야 되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과학이 잘 쓰이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선대위에 제안하고 싶은 청년과 과학에 관한 정책이 있다면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딱 정해서 말하는 거는 네. 좀 민주적이진 않은 것 같고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돌아다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네. 다만 저는 이제 여러 과학기술 정책도 굉장히 범위가 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활동을 해왔던 청년 과학 정책. 네, 청년 과학 정책. 그렇죠. 이제 창업가 분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대학원생 연구자 다 포함하는 네. 과학 정책. 그다음에 과학 문화에서 좀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과학 문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해온 거기도 하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 더 잘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반 과학이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보면 청년 과학 문화. 청년 과학 기술과 과학 문화 두 개를 이렇게. 청년 과학 기술과 그리고 과학 문화 두 가지 영역을 주로 이제 앞으로 정책 많이 내놓으시겠네요. 자, 선대위 내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들 많이 참여했는데 이분들과 좀 협력, 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아직까지는 각자 역할을 좀 정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막 명확한 형태 협업이라기보다는 서로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좀 형태인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가 아무래도 2030을 대표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1350만 명 정도 되고 되게 다양한데 제 의견만 말하는 거는 좀 짐작이잖아요. 1350만 명의 대표라고 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개인 의견도 있으니까. 기만이죠. 제가 그걸 다 안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짐작해서는 안 되고 정말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가 해결책을 낼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을 해봤더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우리 팀 안에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 이렇게 막 여쭤보고 하는 거죠. 집단지성은 어떻게 좀 의견들이 수렴됩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빅데이터가 그냥 막연히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 교수님 말씀이 인터넷상에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과대 대표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찾아야 되고 그걸 하나의 집단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석구석의 그 클러스터들을 집단들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과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를 둘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 또 빅데이터 전문가 분들은 주로 이제 청년 세대의 아주 구체적인 여론을 추출하기 위한 또 이제 연구 분석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분들이 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방향을 알아보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선거 운동에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청년 선대위원들이 사실 이런 클러스터들의 상황도 알고 있고 심층 인터뷰도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역할을 잘 살려줄 수 있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송 의원께서는 뇌과학 최전선의 연구자 이런 별명도 가지고 계십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신데 제가 좀 무서웠어요. 저를 보는 순간 뇌를 간파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는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뇌과학이라는 말은 좀 생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이고 굳이 또 선거와 연결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와 이렇게 연결하기는 제가 좀 아까 이제 빅데이터는 또 선거에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선거라기보다 일단 그냥 뇌과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뇌과학은 간단하게 말하면 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뭐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신경계가 있잖아요. 연결돼 있죠. 그렇죠. 이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원리를 연구한 학문입니다. 네. 근데 이 신경계라고 하는 게 생체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과 관련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뇌나 신경계가 마음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뭐 심리학, 인지과학, 뭐 정신병력 이런 과목과도 좀 관련이 많고 상호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측정하려면 또 인공지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뭐 마음을 읽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경계 활동을 좀 읽거들기 위해서 뭐 외부 기계를 좀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뇌 속의 활동을 좀 조절하는 기술 이런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미래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새로운 시장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융복합 분야군요. 네, 융복합 분야고 좀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는. 생물학 영역에서는 그 이제 신경계의 이제 감각 작용과 거기에 또 뇌의 어떤 조절 기능, AI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뇌과학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정치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나가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정책으로 막 뽑아내실 때 또 이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선대위원 뇌과학자 송민령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 2. 자, 오늘은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늘 나오시던 분인데 그 상대가 좀 이제 그동안에 장성철 소장 또 장해찬 특보 그런데 오늘은 거물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네, 윤석열 선대위의 김근식 총괄 상황본부의 정세 분석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직접은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전 방송에서 자주 뵀는데. 자,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선거에서 정세 분석 실장이면 굉장한 요직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어떤 일하는 자리입니까? 아, 예. 그 이제 선대위라는 게 전 당적 차원에서 네. 모든 사람들 힘을 합쳐서 전방위적으로 일을 하는 데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의 선대위의 각 영역의 기능 또 각 영역의 어떤 중복되는 그 역할 또 어떤 이슈가 생기고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선후 문제, 경중 문제, 시급함과 좀 완중의 완급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될 단위가 필요해서 이제 총괄 상황본부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네. 이 총괄 상황본부에 이제 4개 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정세 분석, 전략 기획, 정세 대응 그리고 네. 종합 상황실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는 이제 전략 기획과 정세 분석과 정무 대응이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기민하게 어떤 내용들을 좀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야, 총괄 상황본부의 4개 실 중에 3개 실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 얘기하셨어요. 총괄 상황본부장이 임태희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시장이죠. 네. 네. 이게 뭐죠? 컨트롤 타워에 계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야전 그 워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워룸이다. 예. 전쟁을 치르는 상황실이다. 예. 야전 사령부. 예. 워룸 민주당에서 먼저 만든 건 쓰는 그렇죠. 너무 그거 저작권 위반 아니에요? 그거?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죠. 신경전이 팽팽해요. 아니 근데 네. 윤핵관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윤핵관이다? 네, 당연하죠. 지금 총괄상본부안의 실장이잖아요. 그렇죠. 실장 그 총괄 바로 밑에 있는 거 진짜 미치도 아니죠. 거의 시작하자마자 포문을 여시네요. 약간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노재승 위원장 이런 문제 현안에 긴밀하게 대응해서 쓴소리 또 하고 정리하라. 우리 네. 김근식 교수님 쓴소리 그럼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공식 질문으로 네. 현 대변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윤핵관 맞으십니까? 그 윤핵관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약칭이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그건 맞네요. 그 자리나 그 사전적 의미 자체는 당연히 누군가가 있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대위나 윤석열 후보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존재는. 그러나 지금까지 냈던 윤핵관의 논란은 그 윤핵관을 팔아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익명이었다? 네, 익명으로. 그러니까 존재는 당연히 있고 그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 선대의 내부의 갈등을 증폭하거나 상대방을 좀 비난할 목적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으로서의 윤핵관은 없어졌고 본래 해야 될 자리로서의 윤핵관은 항상 존재했다. 이렇게 네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선으로서의 윤핵관 없고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윤핵관들이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냥 보직을 맡고 있다. 측근이다. 측근이다. 핵심 측근이다. 윤핵측. 윤핵측. 아, 본래 이런 컨셉으로 분류기 진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날선 공격이 오가는 가운데 또 유머도 있으세요. 두 분 노련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근택 대변인님이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노재승 이렇게 이제 지금 윤석열 그 선대위의 지금 선대위원장 이름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자,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어제 직접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대목을 육성으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이 사태,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했던 SNS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된 이 사태는 민주당으로부터 야기됐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처럼 이렇게 기회를 주신 이런 기회가 반복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라고 인정을 받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 중도 확장을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발언 때문에 공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뭔가 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비판. 저는 그거 비판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과거의 발언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된다면 과거의 발언 때문에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놔야 되는 후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본인 해명도 하면서 바로 또 이제 상대당 공격까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 키워드 노재승 현 대변인이 뽑아오셨으니까 자, 논란이 민주당으로부터 야기됐다. 과거 발언으로 사퇴한다면 이재명 후보도 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뭐 쭉 밀고 가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민주당 때문 약이 됐다는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SNS에 글 나왔던 것들이 지금 언론들이 이제 계속 취재하면서 보도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들보다 언론이 더 빨리 보도하고 네네. 있고요.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고 지금 뭐 과거의 발언 말하신데 아마 제가 보기에 뭐 과거의 발언은 본인이 후보자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제 후보와 참모는 다르죠, 역할이.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저는 행동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잖아요. 검찰총장 하던 분이라 과거 발언 문제가 아니라 과거 행동 자체가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뭐 본인을 후보자라고 생각하셔서 쭉 이렇게 저 민주당 때문에 이게 다 문제가 벌어진 거고 이 위기 잘 극복해서 중도층까지 확장을 잘 하시길 저희들은 기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재승 위원장이 선전을 기원하는 의원과 격려를 하셨는데 자, 이 김근식 실장님 그러면은 오늘 오전까지 상황을 저희가 일부에서 분석을 진단을 해보니까 자, 자진 사퇴 권고를 지도부에서 했다. 근데 그건 거부했다. 그래서 여론의 치위를 보면서 가기로 일단은 밀고 간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조율 역할 아까 컨트롤 타워 역할 말씀 주셨으니까 당내 분위기죠.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지도부 내에서 그리고 우리 오전에도 저희들 총괄상황본부 회의를 했습니다만 네네. 어떻게든 마무리를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거취 냈고요. 문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스스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자진 사퇴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이제 물론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결심을 해서 후보의 정권 교체를 위한 승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식 입장까지는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오늘 오후에 3시 40분에 KBS에서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녹음화를 해놨었는데요. 그래요. 그거 취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이 사태는 이제 오늘 금명 내로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오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비공개 3자 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그럼 주말까지 여론 추이를 보고 주말이나 내주 초에 결정나야 했는데 오늘 중 거취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윤핵 측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반박을 못 하는데 계속 그거 미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기사 난 거 보면 아침에 이제 이준석 대표랑 권선동 사무총장이잖아요. 이렇게 노재승 위원장이랑 셋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정면 돌파한다. 그런 얘기가 보도됐더라고요. 그런 기사 확인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당에서 사퇴를 권고했는데 노재승이 거절한다는 건 그냥 어찌 보면 이제 핵 관계자, 핵도 아닌 일이죠. 그냥 관계자발 실명이 안 나온 것이고 네네. 지금 3자 간에 회동해서 정면 돌파한다는 얘기는 실명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기사 우리 저희 신뢰성을 따질 때 모순되는 기사가 있으면 실명이 거론되고 그게 또 신뢰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취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냥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KBS 정강정책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강정책 발표하고 나면 계속 남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교체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쟁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 정면 돌파를 하기로 한 기조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제가 불편하지 않은가. 물론 뭐 저는 그냥 순수하게 뇌피셜입니다. 자, 이게 보통 선대위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무리를 일으켰으니 자진 사퇴합니다. 지금 조동현 민주당 전 선대위원장도 자진 사퇴를 바로 했잖아요. 사생활 논란에. 근데 이게 선대위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인물이 추천해서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 실장님 누가 추천한 겁니까? 그 추천의 정확한 경로나 과정은 제가 실장으로 일을 시작한 게 어제부터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요. 이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게 11월 5일에 후보는 선출 공식적으로 됐습니다만 공식 선대회가 꾸려진 게 이번 주 월요일이잖아요. 한 달 걸렸죠. 한 달 걸려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후보는 또 후보대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좋은 분을 모셔오는 작업도 작업들이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과정 자체가 좀 서로 간에 좀 붕 뜬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었고요. 이제는 공식 선대위가 이제 시스템을 갖춰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총괄상황본부도 이제 야전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좀 일을 하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분들에 대한 영입에 관한 논란은 사전 검증 절차라든지 과거에 그분이 했던 발언이나 여론에 대한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인재영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공식 루트를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윤핵 측이라 했는데 약간 취소할까 고민 중이에요. 네. 중요한 얘기 이거 누가 영입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네네. 얘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알아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부로 윤핵 측이 되셨기 때문에 그전의 일은 아직은 그 전에도 계속 관여를 하셨어요. 캠프 꾸리는 게 그냥 저기지. 근데 다음 이제 주 이후에 오시게 되면 이제 알아서 오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는 이 생각이 자꾸 기시감이 드는 게 우리 개사과 할 때 왜 이렇게 늦을까? 좀 빨리 사과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개사과 시즌 2 아니냐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뇌피셜. 계속 우리 현 변호사님 뇌피셜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이 사태가 이제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 두고 보시면 오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 거치게 결정이 될 거다. 교수님이 세게 얘기하시니까. 실장님은 지금 대략 이제 의사 판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선대위 조직 차원의 결정이니까. 그건 좋아요. 오늘 하루 기다려 보도록 하고 내일 뉴스를 또 지켜보고요. 자, 어제 오늘 논란이 뜨거워서 이거 좀 여야 쟁점이 될까 한번 여쭤볼 텐데, 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제 과거사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걸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법적 조치를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자, 대선 후보 출신 추미애 전 장관 이 직접 언급하는 게 또 단순한 의혹 제기와 다른 무게감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장님 이 사안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맞습니다. 하는 거 하고 추미애 장관은 전직 법무장관이시고 다르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선대위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지금 할 것으로 충분히 예고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 뭐 이른바 줄리 논란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떠올리고 수면 위로 올리는 데에 뭐 유튜브들이 각종 뭐 시청률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공당의 대선 후보를 하셨던 분이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치적 자질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측에서도 우리 현 변호사님이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입장의 거리를 좀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 회초리 좋아했다는 것까지 또 어제 오늘 많이 회자되고 있죠. 예, 그런 게 과연 이재명 후보에 도움이 될까?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 혼자서 열심히 뛰는데 민주당의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표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현 대변인 지금 이 김 실장님 의견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뭐 이 희화하는 사진이나 저도 한번 했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서 좋지 않다고 경험이 있으시군요.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팩트냐 아니냐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자세히 봤는데 이게 사실은 공식 대변인의 논평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의 입장문으로 나왔거든요. 홈페이지 찾아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발을 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논점이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유흥주점에 근무한 적이 없다. 유흥주점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도. 그러면 그 라마다 6층 집무실 옆에 있는 방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조 회장의 그렇죠. 집무실 옆방. 그다음에 그거는 근무가 아니에요. 근무라는 건 우리가 뭐 4대 보험 가입하거나 아니면 뭐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뭐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라마다 6층 그 조남욱 회장 옆에 뭐 집무실에 거기 간 적이 없다. 아니면 더 정확히 하려면 거기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이렇게 없다. 얘기해야 돼요. 팩트에 대한 이제 입장. 그렇죠.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유흥주점에 근무한 적이 없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약간 이제 법률가들의 용어예요. 변호사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제 핵심적인 거에는 좀 빗나갔다라고 보고 지금 만약에 법적 조치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빨리 하시면 돼요. 허위 사실에 대한 건 본인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고발해서 빨리 대질 조사를 해보면 되죠. 그냥 그분은 봤다는 거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뭐 김 실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본인 명의로 빨리 고발해서 다른 사람 이름 기다리지 말고 대질 조사 빨리 하면 결과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까 희화화된 그림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이 배우자에 대한 언급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게 후보자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온갖 뭐 예전 과거 얘기들 뭐 다 들춰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배우자는 선거하는 거 아니라 그러지만 다른 공직자와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외교 활동도 하고 청와대에도 공식 직책이 있고 예산도 배정이 돼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생활이다 그러면 그럼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분이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 있겠다. 영부인에서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증을 할 수밖에 없죠. 저 이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그 입장문에 나왔으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그 배우자로서 뭐 사생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사생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허위사실 이야기할 때는 법적 조치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거 증언을 했다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실명 등장을 이분이 했어요. 1997년에 발탁한 거 아닙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25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25년 전에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술자리에서 잠깐 봤다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25년 전에 그런 자리에서 본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두 다가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제2의 김대엽 사건을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알지 공작의 의심이 않습니까? 있다? 예, 그러니까 김대엽 사건도 나중에 사후에 밝혀졌습니다만 그것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허무맹랑하게 허위 녹취를 작성해가지고 그걸로 결국은 이해창 총재가 떨어지는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속수무책으로 당한 허위로 만들어진 어떤 증언이나 녹취에 의해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또는 모해하고 음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하면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주 색다른 기억이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25년 일도.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 실명을 얘기한 건 처음인데 실명 아닌 사람으로 6층은 아니지만 밑에 뭐 나이트클럽에서 봤다는 사람이 몇 분, 3-4번 또 증언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더 많이 나올 거다. 자, 서로 의구심이 있는 이게 논란의 이슈라 이건 앞으로 좀 팩트가 나오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좀 더 궁금하고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 김근식 정세분석 실장님 오늘 직접 나와주셨으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낙연, 정세균 지지그룹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럼 접촉 창구가 혹시 이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있는데 성사 가능성, 진행 여부 어떻게 내부에서 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선대위가 원팀으로서 아직도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방증이고요. 방증이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후보나 정세균 전 후보 측이 사실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180명의 국회의원에게 자필로 편지까지 써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친전을 돌렸죠. 친전 편지를 써서 그리고 또 그 김용민이라는 시사평론가는 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근데 생각해보면 거의 대다수가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것까지 다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정세 분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나 이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화학적으로 제대로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접촉 창구가 김한길 준비위원장인지는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확인해 제가 알 보시겠다. 수는 없고요. 그러나 호남 쪽이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 선대에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김동철, 박수선 전 의원, 이용호 의원도 지금 영입을 영입했죠.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내 경선 이후에 이제 중원으로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원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지역이 바로 호남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은 계속 드릴 거라고 봅니다. 자, 반론 있으십니까?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경쟁하던 홍준표 후보 어디 갔어요? 유승민 우리 후보님 어디 계시죠? 원팀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서로 똑같은 당연하죠.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 말씀하시는데 정세균 총리님은 전북 갔을 때 손잡고 식사도 하시고 같이 다녔죠. 네네 맞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최측근 오영훈 비서실장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 맡고 있던 사람이 와서 비서실장 하거나 홍준표 후보가 거기 와가지고 상임 고문을 맡으면 인정해드릴게요. 그 정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서로 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김근식 실장님이 꼽아주신 키워드입니다. 좌충우돌 이재명 선대위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좌충우돌 이렇게 수식을 붙여서 이재명 선대위 어떤 면에서 좌충우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다시 이제 이재명 중심의 선대위로 이제
변신을 했고 네. 이재명 후보 혼자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후보만 보인다 이런 얘기도 근데 있죠. 후보가 열심히 뛰시는데도 좌충우돌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내놨던 정책을 갑자기 처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발을 빼기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표가 되고 여론이 조금 다른 것 같으면 바로바로 이 말을 바꾸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좌충우돌이 바로 이제 조국 사과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확실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또 굉장히 화를 내고요. 인간 존엄에 대한 그렇습니다. 모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만 열린민주당과 지금 합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열린민주당과 합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조국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버리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에 대한 좌충우돌 양상이 정책의 오락가락 후퇴와 그다음에 조국 사과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또 따끔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3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딜레마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딜레마다. 이재명 후보의 본래의 본캐에 기반한 정확한 이재명 후보의 노선 이 부분이 조국을 찬양할 수도 없고 조국을 비판할 수도 없고 문재인 정부랑 거리를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옹호할 수도 없는 이런 좌충우돌 양상이 아닌가 싶고 그것도 혼자서만 뛰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대변인 지금 이 후보 혼자 뛰고 있는데 안타깝고 여러 가지 내고 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 스스로의 말인데도 뭐 논리 모순이나 상호 배치되는 것도 나오더라 이런 비판이에요. 혼자 뛰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너무 빨리 뛰니까 이제 좀 빠르다. 쫓아가는 거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빨리 뛰시는 분이에요. 네네. 원래 이제 서서히 페이스는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면 되고 지금 자꾸 뭐 바뀐다 그러는데 조국 장관 일은 예전부터 법대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네. 과거에서부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뭐 문재인 정부와의 문제는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찌 보면 지지율에 많이 따르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30% 후반 40대도 나오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결국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차별하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지지율을 자신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고민이라는 거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 당연히 하죠. 근데 저희들도 계속 중도 확장하고 있거든요. 중도 확장하고 정책도 그렇고 이거는 중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계속 이제 경제민주화 뭐 100조 얘기하고 다 그러는 게 중도 싸움이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정책적인 거요. 나중에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숙제로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차기 대권 후보가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김문식 실장님 이게 역으로 지금 이게 그대로 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가는 게 이 윤 후보의 이제 선대위 후보가 안 보인다. 아까 일부에서도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재밌는 비유가 나온 게 민주당은 선주가 선장을 맡았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선주가 따로 있는데 선장은 또 김종인 위원장이 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후보 이준석 대표를 자꾸 이준석 후보라고 잘못 인용하는 말실수도 나오더라고요. 자, 김종인 총괄의 100조 지원 민주당과 뭐 협치 내각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후보인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혼자서 단독 플레이를 열심히 앞서서 막 빨리 뛰는 선대위하고 예컨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모여서 역할 분담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드림팀을 구성해서 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보는 최종의 결정과 최종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 처음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일정, 그다음에 메시지 이런 것도 전부 결국은 후보가 최종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후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건 선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다만 후보가 그 선주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다 지되 최대한 지지세를 넓혀서 아까 우리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으로 가서 많은 지지율을 끌어오려면 각자의 필요한 특장을 이용해서 역할 분담을 해주는 거죠. 이준석 대표 갖고 있는 2030에 대한 아주 탁월한 소구력,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지휘력, 리더십, 그다음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중도 지향성, 그다음에 또 김병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책 전문성,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 김한길 대표 갖고 있는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팀 플레이로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선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한다. 뭐 이게 전 정확히 팀 플레이하고 단독 플레이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팀 플레이와 단독 플레이 이렇게 제가 비교를 보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보기에 후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노재승 얘기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이야기에 대해 선대위가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고민해 보겠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선대위라는 거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임시 조직이에요. 최고 의석 결정권자는 후보입니다. 후보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그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선대위가 보고 있다? 남의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만큼 어찌 보면 본인이 실제 이 선대위를 총괄 지휘하고 있거나 이러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정책적인 거는 당연히 뭐 김종인 총괄이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뭐 백조 얘기도 있지만 국가 책임해야 된다. 그전에는 프리드먼 얘기하면서 불량식품도 먹을 자유를 줘야 된다.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지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완전히 반대예요. 국가가 개입해야지. 50조 아니 100조라도 해야지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약간 다른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냥 약간 얼굴 마담 아닌가 이런 생각 지울 수 없어요. 이거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주시죠. 제가 10초 말씀드릴게요. 선대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거죠. 선대위가 그런 걸 먼저 검토를 하고 안을 내고 의견을 모아주면 그게 또 총괄 상황본부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주인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죠. 제가 보기에 후보 이꼬르 선대위거든요. 근데 내가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삼자 화법이 좀 이상하다. 자, 지금 후보가 선대위를 끌고 나가는 방식이 좋은지 후보가 선대위 뒤에서 이제 함께 가는 게 좋은지 이건 앞으로 검증이 되겠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지금 판단이 있을 것 같고 요거 흥미로워서 짧게 좀 다뤄볼 텐데 먼저 육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볼 때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제 미완성이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 뉘앙스가 들어있는데요. 완성됐던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발전도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정치 들어와서도 실제로 뭐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네, 지금 듣고 오신 목소리는 뭐 잘 아시죠? 유시민 작가입니다. 더 이상 정치나 평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돌아왔어요. 김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유시민 그 이사장 개인적으로 뭐 다시 돌아와서 평론하는 거야 누가 뭐 말리겠습니까?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워낙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이 발언권이 크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는데 제가 유시민 이사장까지 이렇게 뒤늦게 자기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뛰어든 이유는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위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 진영 민주당 정권의 위기감이 유시민 후보로 하여금 다시 또 좀 들어가서 좀 이 발언권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인간적 평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예요. 뭐 하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자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이고요.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 그 진행 중입니다만 대장동 게이트라는 게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이슈이고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거 뭐 기타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 않더라도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말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 이재명 후보 비호.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 이 후보 측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감의 발로다. 자, 현 대변인 1분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셨네. 사실은 뭐 위기감도 있지만요. 이게 스피커에서 많이 저희들이 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쪽에는 보면은 중립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엄청 대변하시는 진중권. 엄청 크잖아요. 교수. 이준석도 뭐 하루에 인터뷰 10개라도 소화 가능한 사람이고. 김종인 한 번 얘기하면 모든 언론에 다 써주는 사람이고 엄청 많거든요. 김병준도 그렇고. 근데 저희 쪽이 많지 않아요. 저는 진짜 소총수에 부탁하고 이 진중권, 이준석
김종인은 거의 미사일인 대포인데 대포로 빵빵 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좀 화력이 좋은 우리 시민 당연히 나오는 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나올 걸로 대상 예상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래도 부족하다. 좀 더 저희들이 화력 좋은 한 120mm 대포로 하나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포를 준비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주. 네, 두 분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네, 자 오늘 간식을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또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고급 캔커피. 지금 날씨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주간이에요. 캔커피 한 잔에 분위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할 경제본부 주제와 깔맞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께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경제본부, 매력적인 스토리텔러, 또 패셔니스타기도 합니다.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멋쟁이.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가 이거네요. 네. 오늘 주제가 커피예요. 커피. 네. 야, 커피는 저도 참 좋아하고 지금 한 잔 앞에 뽑아놓고 있지만 이 아이템을 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요새 사실은 이 얘기를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해봤고 그랬는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제가 커피 브랜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검색해 보니까 뭐 어느 커피가 저가 커피의 시장의 왕이 됐다더라. 뭐 이번에 뭐 매장이 3,000개가 된다더라. 어떤 커피는 어중간해져서 경쟁력이 없다고라. 이런 기사가 엄청 많습니다. 커피 브랜드에 대한 비교들인데 국내 얘기하는 걸 국내 시장? 국내 모두 국내 브랜드. 뭐 이디야라는 회사를 뭐 낀디야라고 해서 제목도 있었고 다른 건 1,500원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다 하면서 제목으로 오징어 게임처럼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제목을 단 기사들도 오징어 있고요. 게임. 네. 그래서 이 진실이 뭘까 조금 객관적으로 그냥 좀 비교를 쭉 해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공정위 사이트 그러고 금융감독원 다트 회계정보 공시 시스템 상에서 찾아지는 정보로 한번 뭐 쭉 정리를 해봤더니 제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누가 커피 시장의 2등인가? 누가 커피 시장의 2등인가? 네. 야, 이거 굉장히 핫한 주제네요. 궁금한. 저도 커피 한 잔을 뽑아서 오는데 정문으로 오느냐, 뭐 신관문으로 오느냐 입구에 따라서 그 주변에 브랜드들이 쫙 있고 KBS 구내만 해도 지금 세계에서 어디서 뽑지? 맞습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맞습니다. 가격도 다르고 포지셔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자. 최근 메가커피 이렇게 불리는 프랜차이즈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주제와 어떤 관련으로 좀 풀어주시겠어요? 여기가 2등이냐 하는 겁니다. 2등이냐? 요즘, 여기가 굉장히 요즘 핫하다. 곧 가맹점 3,000개가 되고 지금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은 이디야인데 곧 여기가 역전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기사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실제로 영업이익 규모나 이익률 보면은 되게 좋습니다. 이 회사. 작년 2020년까지 매출액이 60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70억.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요. 마진이 크네요. 작년 한 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뭐 3년 내리 한 40~50%대 영업이익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0%가 넘었어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이게 본부의 얘기고 가맹점의 얘기는 다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2020년 기준으로 1,100개 가맹점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 2,000 몇백 개가 넘었다 그러고 내년에 3,000개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인 건 분명하다. 저 영업이익률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정말 모르겠다. 지속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굉장히 눈에 띄는 회사다. 근데 여기가 1,500원 커피 파는 데거든요. 그래요? 네. 1,500원 커피인데 따뜻한 건 1,500원, 아이스는 2,000원.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근데 이 아메리카노만 이래요. 조금만 비싼 메뉴로 가면 카페 모카 3,700원, 민트 카페 모카 4,500원. 다른 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 네. 그러니까 미끼 상품 가장 싼 거 하나 있는 게 저가 커피 그 숍이긴 한데 매장도 작고 테이크아웃이 주로 하는 곳이고 그런데 다른 커피들은
비싼 게 많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비싼 걸 많이 판다. 간식을. 그래서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 같다. 저 같은 아재는 이제 아주 단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라떼 너무 먹고 싶은데 살찌니까 네. 결국은 아냐 네. 아냐 뭐 이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아까 미끼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네. 이제 단 제일 것들입니다. 싼 거 1,500원. 네. 자 그런데 네. 누가 커피 시장의 2등인가 이렇게 뽑으셨는데 네. 1등은 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1등. 당연히 스타벅스인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제 저가 커피는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브랜드 커피점의 대명사 스타벅스가 그렇죠. 확고하게 1등입니다. 저희도 디저트송 선정되시면 요거 네. 드리거든요. 지난해 1조 9천억 원. 올해는 2조 원 넘는다고 그럽니다. 매출이요. 아까 메가커피가 네. 뭐 본사이긴 하지만 6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여기 2조입니다. 2조. 그 뭐 영업이익률이 막 높아지는 속도는 사실 좀 떨어졌지만 네. 너무나 지위가 확고해요. 네, 프리미엄 커피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확고하고 사실 여기는 최근에 지분 구조의 변동도 있었습니다. 네네. 원래 50대 50 이마트와 스타벅스 본사가 50대 네네네. 50으로 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있는 회사와 네. 국내 회사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분을 상당 부분을 이마트에 최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성장이 끝났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현금화 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스타벅스 제외하면 그리고 투썸이라는 좀 예외만 네네네.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런 저가를 표방하지 않는 전통적인 커피 전문점들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프리미엄 커피 시장에서는 경쟁할 네. 수가 없다. 네. 스타벅스와 이제 투썸 플레이스 네. 이 정도만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또 고객 충성도가 대단해요. 이 맞습니다. 커피 선호하는 분들은 이 브랜드만 찾아다니는데 뭐 어디나 늘 많이 있으니까 네. 찾아갑니다만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게 커피빈. 네. 이게 초기에는 스타벅스와 경쟁 브랜드였고 맞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데는 공간이 넓어서 네. 파스쿠치라는 브랜드도 있는데 샵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또 폴바셋. 요거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엔젤리너스, 네. 할리스. 근데 다 스타벅스, 투썸 빼고는 고전했다는 거죠? 네. 커피빈 작년에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아이고, 적자가. 폴바셋은 당기 손실이 났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엔젤리너스는요. 엔젤리너스 따로 집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네. 롯데리아랑 합해서 뭐 롯데 그래서 계열사로 집계가 되는데 여기도 작년에 당기순 손실이 났고요. 네. 뭐 할리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나거나 단기 손실이 나거나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여기는 매장들이 2년째. 넓거든요. 넓어요. 그 안에서 카공족들이나 아니면 죽치고 앉아 있는 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소비를 하는 곳인데 이분들이 뭐 다닐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바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이런 전통적인 커피숍들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 테라로사가 좀 줄긴 했지만 괜찮았고요. 네. 폴바셋도 뭐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회사들 영업 적자거나 단기순 손실이거나. 야, 1474님 청취자분입니다. 네. 서영민 기자님 목소리는 현근택 변호사님과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민주당 대변인이신데. 같은 사람 아닙니다. 네. 자, 커피의 제왕 스타벅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우리나라에 또 이런 정도 회사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서 기자님 얼굴은 이 손석희 앵커를 닮았다는 설도 있네요. 야, 목소리는 현근택. 영광입니다. 얼굴은 손석희. 야, 뭐 준비된 방송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막 떠올라요. 네네. 그리고 글로벌 커피 브랜드 1위도 스타벅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확고하다. 네. 근데 유럽 같은 데는 뭐 다 이제 또 작은 카페들이 그리고 저도 사실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숍들보다는 동네에 있는 그 규모가 작으면서도 네. 커피를 잘 내리는 그런 집의 라떼가 네네. 훨씬 맛있거든요. 창인이 있는 집도 네. 있고 커피 볶는 뭐 땡땡땡 이런 집도 그런 많죠. 곳이 좋습니다. 네. 네. 자, 반면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스타벅스, 투썸,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가 커피 2위. 네. 그런데 작은 커피 전문 체인점들은 뭐 영업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가커피가 아주 좋았다고 했잖아요. 아주 좋았고. 메가커피만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백다방. 여기도 싼 커피 파는 곳이거든요. 백다방. 백종원 대표가 하는 곳. 그렇죠. 네, 여기도 사실 매출액 자체는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지만 매출 1,300억, 뭐 영업이익은 한 80억 정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이디야. 이게 메가커피한테 그 저가 커피 시장의 황제 자리를 내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오는 이디야. 여기는 매출액이 2,200억. 아까 낀디아라 그러셨죠? 네, 낀디아.
영업이익은 140억.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 1,500원, 1,800원 뭐 이런 저가 커피들이 다 좋습니다. 예전에 없던 수요가 창출됐어요. 그 앞에 커피숍들은 카공족들 원래 오시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만 사실은 예전에 커피 안 드시던 분들이 회식도 못 하니까 사무실에서 단체로 커피 20잔, 30잔씩 배달을 이런 데서 시키거든요. 없던 수요가 생겨난 거죠. 야, 조금 이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아재들은 좀 오래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니까 커피 값이 비싸면 자리 값이다 생각하고 소파 있는 데를 막 찾는데 백다방은 좀 젊은 층 거 아니야, 좁고 굳이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죠. 그럼 테이크아웃 커피숍들이 잘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앉아 있는 테이크아웃 것보다 커피숍들은 코로나가 성수기였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커피숍들, 그러니까 커피 시장이 이분화돼 있는데 고급 커피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테이크아웃 1,500원짜리 저가 커피들은 대부분 다 잘 되고 있다. 그래요. 자, 코로나 때문 아닌가 싶어서 그 이후에는 또 시장 변동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와 커피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고급 캔커피 받으실 분이요. 5176-7559-3667-5709-90